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영재학교 입시가 이제 캠프까지 끝났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이번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경기 북과학고등학교 입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과학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요. 먼저 201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행된 입시였죠. 과학영재학교 입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5학년도 경기 북과학고등학교거든요. 그곳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일단 2015학년도에요. 영재학교 입시 분석인데요. 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영재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류평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수학, 과학의 내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얘기로는 한 3% 정도 안에 들면은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을 보면은 한 번씩 망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기소개서도 있고 교사 추천서도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한 학기를 망쳤으니까 나는 이제 영재학교는 끝이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기재금지 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사실 사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상실적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인증시험 같은 거는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과학부의 산하에 있는 그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재금지 사항들에 대해서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설명회 같은 경우에서는요. 경기과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 경기과고에 있는 담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쓰셔도 괜찮고 안 쓰셔도 괜찮다. 다만 그건 우리 반영하진 않겠다. 이런 정도 말씀하셨고요. 대전과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약간 노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에 쓰시는 게 좋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다가 나중에는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재금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지필평가인데요.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학교별로 요약한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전체적인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거냐면 중등 수학, 과학, 교과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즉, 수학, 과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영재학교를 진학한다고 하는 학생이니만큼 중등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학, 과학을 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측정해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험 내용이 대체로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특히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렴풋이 공부해서 얼버무리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닥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는 주어진 문제를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사고력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잘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그런 사고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시 수준의 이제 심화 문제 해결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실 궁리를 하고 꾀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쉬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창의적인 사고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풀어왔던 그대로 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좀 쉽게 접하지 않았던 문제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좀 적진 않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시간 같은 경우가 수학은 한 4문제, 5문제에 180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쉽게 풀 수는 없고
단순하게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5분에 20문제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1, 2분짜리가 아니라 한 문제에 30분, 40분. 이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 캠프가 있거든요. 영재 캠프에서는요, 일단 수학, 과학에 관한 부분은요, 일단은 이제 뭐 구술 면접 형식도 있고요. 그리고 지필평가의 형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설계.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영재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실험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실험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인성면접과 토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그 예전에 사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입학사정관 제도를 제일 처음 그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제도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인성면접 같은 걸 통해서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조화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동료와 그러니까 동료로부터 배우는 거. 사실 이제 앞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이제 과학하고 수학을 이끌어갈 학생들이니까 동료를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 또는 연구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개별적인 학교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꼭 보셔야 되는 거는요, 저희가 밑줄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학교에서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1단계 서류 전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과고에서는 학생 기록물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2단계 지필평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영재성 및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 문제 해결력. 즉, 여기 밑줄 친 부분은 학교에서 제시한 시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요, 3단계 영재 캠프가 있거든요. 영재 캠프라는 것은 과학 영재 캠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평가하겠다.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는요, 학생 기록물 평가를 통해서 영재성이 있는 학생, 비교적 이제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는 좀 내신 제약이 좀 완화가 된 편이고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인원수 제한도 없이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지필평가인데요. 영재성 및 사고력인데요. 첫 번째, 수학과학 적성입니다. 수학과학에 적성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것이다. 즉, 아무래도 영재학교가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 보니까 그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뽑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언어 이해력과 수리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언어 이해력과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데 서울과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IQ 테스트 비슷한 문제들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창의성 문제 해결력이요. 그런데 여기서 평가하는 요소를 보시면요. 창의적인 부분,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이 빠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어느 거냐면 사고력. 결국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에 남들과 다른 특성이 있느냐, 이걸 역시 평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영재 캠프거든요. 영재 캠프를 보시면요. 과학 영재 캠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과제 수행 능력 평가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수행 평가를 내준 셈 치고 얼마나 숙제를 잘해올 것인가, 어느 정도 성실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평가를 하는 거죠. 역시 이 부분은 인성 면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창의성, 과학적 탐구력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과 리더십. 그 리더십 부분은요, 아마 서울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생들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20년 후에는 한국의 이제 과학계를 이끌어갈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 요소도 역시 평가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류평가 있습니다. 인성과 영재성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를 하거든요. 영재성 검사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내용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 쓴 거거든요. 중등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학, 과학의 중등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융합적 사고를 하고,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선발하는 인원수는 200명 내외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거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 지필평가를 합쳐서 1단계라고 해가지고요. 표현상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영재 캠프가 있는데요. 이 영재성 캠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창의 연구 설계. 창의 연구 설계 같은 건 어떤 거냐면은 실험 도구를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실험 도구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지 예상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창의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특별히 이제 남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고력. 결국 생각하는 힘을 평가하고 싶은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요, 토론 능력이요.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과애들이 좀 말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이제 완화시키겠다. 아무래도 토론 같은 것도 말을 하다 보면은, 역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 사실 결국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동료들한테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런 능력을 일찌감치 기르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 능력 면접인데요. 이 부분이 어느 거냐면은 과학 구술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과학영재학교거든요. 근데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설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2단계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가 대체로 이제 한 수학은 4문제에서 5문제거든요. 근데 그 문제마다 꼬리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한 180분. 그러니까 3시간 시험을 보고요. 과학은 160분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길게 주는 편이죠. 근데 이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입학사정관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학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을 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올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 진학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이 일단 서울과고가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대략 한 120명 정원인데 한 90명 정도가 서울대에 진학을 했고요. 경기과고가 80명 정도 진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보통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다르게 대구과학고등학교가 더 많은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는 3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수가 진학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구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더 나은 학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하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입학사정관 제도에 관한 그런 부분은 색채는 완전히 지워졌다. 2단계 지필평가에서 다른 학교와 동일하다. 그리고 약간 더 서술형이 강한 편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전과학고등학교입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도요. 역시 단계는 역시 3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기록물 평가가 있고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검사인데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과지식, 중등 수학과학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영재 캠프에서도 역시 인성 면접과 과학 영재 캠프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대구과학고등학교입니다. 네, 대구과학고등학교도요. 역시 이제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같은 걸 쓴 게 아니라 학교에서 제시한 입학 전형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계속 어떤 거냐면은 역시 교과 지식 바탕으로 해서 영재성과 종합적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 캠프에서는 잠재 능력과 창의성을 살펴본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한 학교가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거든요. 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 지필평가를 보시면은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재성 검사거든요. 수학, 과학, 역량 검사가 있고 창의성 및 문제 해결력이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술 인문적 소양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이제 올해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첫 신입생인데 지금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 게 융합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융합적인 사고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술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예술적,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데요. 그 시험 방법은 뭐가 있냐면 에세이 쓰기가 있었습니다. 대략 한 700자인데요. 한 200자 정도는 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약간 특색이 있는 건 에세이 쓰기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재 캠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인 면접과 융합 역량 평가인데요.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팀 프로젝트 수행 평가거든요. 아이들의 그 협동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면접을 역시 시행합니다. 네.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시 1단계 서류가 있고 서류에서는 수학과학 내신을 잘 챙기자. 아무래도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내신에서 약간 실수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즉 답을 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창의적이고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강한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 캠프에서는 역시 수학과학에 관한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서 하는 면접이 있고, 또 하나의 내용은 이제 아이들의 인성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협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토론 같은 부분도 반영되어 있다.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일단 저희가 실어놓은 거는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 동안을 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입시 문제라는 게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길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2년치만 먼저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2014학년도 작년이죠. 한국과학영재학교 2단계 수학 문제였습니다. 보시면은요, 2차 함수 문제거든요. 2차 함수 문제이고, 이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 부분은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은 형식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증가 감소입니다. 2차 함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일부분은 감소하고 다시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다만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라는 부분이요. 이 내용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적분을 배우게 될까, 특히 미분을 배우게 되면은 미분에서 미분계수의 의미 중에 하나가 함수의 증가감소를 판단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등학교까지 사실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역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일단 1번은요. 사실은 중학교 과정 공부한 학생들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풉니다. 그런데 2번 문제입니다. 2번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이 부분에는 이제 젠센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걸 다루기 시작하는 거는,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고2에 보면은 이제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이계도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계도 함수에서 함수가 오복하고 볼록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다만 그 부분의 정의 자체에는 미분을 활용해서 하면 좀 더 깔끔하다는 것 뿐이지, 내용 자체에서는 한 고1 정도 때는 좀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고1 정도, 워낙 중3이랑 고1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고1 정도에 있는 2차 함수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3번 문제입니다. 이 3번 문제는요, 완전한 사고력인 게요, 이게 대칭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 범위가 그러니까 반으로 계속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2차 함수가 대칭적이라는 건 다 알거든요. 웬만한 중3 아이들은 다 알죠. 다만 그 아는 걸 가지고선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칭인 건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거 보면은 사실은 고3 학생들, 그러니까 많이 배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근데 그 학생들이라고 해서 풀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그 보장은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좀 꾀를 냈던 아이들한테만 유리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작년도죠. 작년도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요. 2단계 전형 수학인데요. 경기과학고등학교는요. 입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올해도 나왔거든요. 올해도 나와 있는데 입체라는 부분이 사실은 중1 때 다루기 시작합니다. 중1 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중3에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혹시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특히 이과학생 자녀를 두신 분은 아실 텐데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기하와 벡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공간도형과 벡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공간도형이죠. 실제 수능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요. 그 문제들은 되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 중에 하나에 단면을 그리는 게 있습니다. 단면을 그려가지고 풀면은 좀 쉽게 풀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경기과거에서는 역시 그런 거를 하나 문제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체를 갖다가 얼마나 단면을 그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작년입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인데요. 이 문제를 보시면요. 사실 이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등학생들이 푸는 사고력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길이가 5가 되어 있거든요. 타일 6개를 까는 거니까요. 이걸 깔게 되면은, 예를 들면 5개 하나. 그쵸?
그 다음에 뭐 4개, 2개, 4개, 하나 이렇게 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조합론 영역과 조합과 정수에서 자연수를 분할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분할하는데 6을 뭐 5 플러스 1이라든지 4 플러스 2라든지 4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문제 형식으로 바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사고력 문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뒤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그 일반화시키는 정도가 다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인데요. 올해 문제에서 대구과학고등학교 문제였는데요. 이 형태를 보시면은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점화식의 형태거든요. 점화식의 형태긴 한데 사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숫자를 대입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제 규칙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문제를 풀 때 대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풀어야 되니까 만약에 그걸 했는데 규칙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는 왜 한 문제 붙잡고 그렇게 오래 하고 있니? 빨리빨리 좀 풀어라. 근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그 영재학교 입시 문제는 그 성향과 정반대입니다. 한 문제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실패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직접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귀납적 추론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과학영재학교 2단계인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통계 부분이라는 게 약간 변두리거든요. 변두리라서 조금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실은 평균과 분산. 그러니까 중학교 그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들이면은 그냥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의외로 이제 사실 경시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도 분산 까먹었어요. 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죠. 네, 대전과학고등학교 2단계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이제 함수의 정의를 줬죠. 그리고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보면은 사실 기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호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거였냐면 여기서 뭐 이제 맥시멈 함수라든지 그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고1 과정에 이제 좀 나왔다가 지금 한 정석 정도에만 남아있는 약간 좀 옛날에만 좀 다뤘던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규칙대로 그 주어진 규칙을 갖다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나가면은 이 부분들이 이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겁을 먼저 먹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왜냐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난 이건 손도 못 대는 거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결론이 나오더라.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인데요. 과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올해 과학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거는 중등 과정에 그 보일 법칙을 쓰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뭐 다 계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이런 형식의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하이탁 같은 문제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교과 이제 지식을 묻더라도 과정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등 과정부터 해가지고 대학 과정까지 계속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도 그걸 더 심화시켜서 배우고 이런 내용들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경기과학고등학교 2단계 문제거든요. 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실험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한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건 어떤 거였냐면요, 이 용매에 관한 용매 X에 대한 설명인데 이 용매 X가 여기 나온 걸 보시면 이제 핵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 핵산을 대체하는 용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그 최근 과학 잡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과학 잡지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된 그 과학과 관련된 그 내용을 얼마나 관심 있게 봤느냐, 그런 부분을 역시 같이 이제 연계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서술형이거든요. 서술형이라서 역시 그 간단하게 배운 아이들하고 조금 깊게 화학 2까지 배운 아이들하고 사실은 서술된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영재학교 기출문제에 관해서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영재학교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수학과학 지식은 충실히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심화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심화된 문제를 풀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을 사용하니까 좀 쉬워졌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재 입시 추이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선행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선행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선행이라는 거는요,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편리한 도구, 그 다음 좀 더 효율적인 도구를 알려주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도구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의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선행을 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아이는 수학 2까지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이들의 그냥 공부 이력서의 한 줄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공부 이력서에 한 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이 아이가 그 배운 지식을 갖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선행은 도구의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역시 심화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많이 골머리를 썩이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아이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실패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공부에서는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이 오히려 더 앞으로의 발전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효율적인 것만을 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실수할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심화 문제를 갖고 해결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많다.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이제 창의력하고 선행과 심화의 관계인데요. 창의력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보시듯이 그냥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남들과 다른 걸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고 뛰어나 보이지만,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공허한 공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과 심화라는 밑에 깔려있는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올림피아드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올림피아드가 이제 목적이 아닌 것이죠. 영재학교 진학을 위해서 올림피아드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화학습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올림피아드를 이용해서 가장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시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정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고 그런 시험인 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심화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겠다. 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올림피아드에 집중을 하는 게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시문제 수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교과를 기반으로 하는데 결국은 사고력 문제거든요. 사고력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력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루는 거는 역시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아이들의 그 생각을 갖다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학년은요, KMO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KPHC는요, 중학생 물리대회거든요. 한국물리학회에서 주관을 하는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KMCHC는요, 한국화학회에서, 대한화학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중학생 화학대회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좀 수학,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과 비교하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준비하면서 좀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3학년이거든요. 예비 3학년은 사실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 대비를 더 큰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3에는요, 영재 입시를 목표로 해서 올림피아드 대비를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영재 입시하고 올림피아드하고 절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교집합을 먼저 이 공통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영재 입시를 갖다 가장 축으로 삼아가지고 올림피아드 대비를 조금 더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 부분 진행을 하고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보수적으로 올림피아드까지 대비되는 것. 즉 1, 2학년은 올림피아드가 목적이라고 하면은 3학년은 그 영재학교 입시가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사실은 3학년 아이들이요. 1, 2학년 때 공부한 것과 영재 입시를 공부한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내공이 쌓여가지고 실제로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올림피아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이 나왔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영재학교 진학에 일단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예비 2학년 수학입니다. 예비 2학년 수학을 보시면은요. 네, 시기를 5월, 9월, 12월, 3월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5월까지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는요. 그 예비 2학년 수학에서는 대수의 고1 과정, 즉 지금 수학 1, 2로 이미 바뀌었는데요. 고1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서 영재조합을 진행합니다. 영재조합이라는 부분은요. 그 KMO하고 관련된 조합은 아닌데, KMO랑 관련된 조합은 아닌데 영재학교 입시에 좀 도움이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 부분을 약간 미리 먼저 하는 게 낫다.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는 초급기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초급기하라고 되어 있는 건 그 중등 심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A급이나 하이레벨이나 한 요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들을 먼저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림피아드 입문 단계. 그 다음에요. 자, 그 9월부터는요. 그러니까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8월 20일경에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월 22일이죠. 그날이 월요일인데 그때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요. 이제 하여튼 8월 22일에 일단 대수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고1 과정을 마무리를 지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시 대수인데 지름길을 보통 저희가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정수에 있어가지고 역시 영재조합이 이 정도 시기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론을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정수론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하에서 중급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외국책을 번역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평면기하의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책을 좀 편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는요.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에 대수하고 정수하고 기하하고 조합하고요. 영역별로 내용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배우긴 했는데 그 내용을 배웠을 뿐이지 그걸 활용하는 부분은 좀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월부터 다시 그 내용에서 약간 더 심화시켜서 내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용어 역시 올림피아드 내용 학습이고요. 자, 3월 달에는요. 그때는 파이널반입니다. 그 5월 중순경에 KMO 1차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5월 중순까지고요. 물론 중간고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한 8주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진행되면은 다시 한 번에 이제 3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예비 2학년 과학입니다. 과학이 있는데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7월, 9월, 그 다음에 12월, 5월, 7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에 수학은 5월에 KMO가 있기 때문에 5월 정도에 일단 한 번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물리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물리올림피아드가 1년에 2번 있는데 7월에 한 번, 7월 말에 한 번이요. 1월 중순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화학올림피아드가 8월 한 15일, 16일. 하여튼 광복절 근처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7월달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있는 화학 올림피아드 파이널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탑 물리 1, 2반이 계속 같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 1을 듣고 그게 완료된 학생들은 물리 2를 듣는 방향으로. 그리고 9월에는, 여기서는 역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저희가 7월에 중등과학 5주 특강이 있거든요. 이 특강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고등과정입니다. 고등과정이라서 이제 그 중1 학생이라든지 중2 학생들한테는 바로 진행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좀 극복하고자 그 중등과학에서 그 고등과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특강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아예 하지 않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과학에서, 중학교 과학의 전체는 아니고요. 중학교 과학에서 어려운 부분들만 그 발췌를 해서 진행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하이탑 물리 1반, 물리 2반 역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탑 화학 1반, 화학 2반.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에는요, 1반하고 2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차이가 있다면 물리 올림피아드 파이널반이 개강되고요. 그리고 하이탑 화학 1, 2반은 역시 계속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 되면은 역시 물리 올림피아드 파이널반이요. 보통 한 5월 20일경에 개설되거든요. 그런 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하이탑 화학반은 계속 진행되고요. 그래서 2학년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과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물리나 화학을 어느 정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기점은 언제냐면 2학년 한 8월 말까지요. 그리고 물리화학을 동시에 진행하실 필요도 없는 게요. 그 물리화학을 갖다가 조금 끊어서 물리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화학을 끝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게 가능한 부분은 다음에 예비 3학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3학년이거든요. 예비 3학년은요, 사실은 이제 수학, 과학 구별을 안 했습니다. 이제 5월이 있고요. 5월에 보면은요, 저 위에 있는 건 수학이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에서 고1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1 과정은 완벽하게 끝내자.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영재학교를 진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고를 진학할 수도 있는데 일반고를 진학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학 공부하기에는 특히 이과로 하게 되면은 그 6학기 동안 책 6권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험은 3학년 2학기는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5학기 동안 6권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2권을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그때 보면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런 거를 좀 방지하려면은 적어도 고1 정도까지는 끝을 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1 대수는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정수하고 기하 조합 내용들이 역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물리 올림피아드 반, 화학 올림피아드 반인데요. 이 반도 역시 계속 유지가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2학년 5월 상황입니다. 그래서 2학년 9월이 되면은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영역별 고급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KMO 2차 수준의 내용입니다. 11월 달에 KMO 2차가 있는데요. 그 2차 수준의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이제 2학년 9월이 되면은 이제 생물과 지구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학년 9월을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2학년 8월까지 물리화학을 끝내셨으면 좋겠다. 즉, 한 번을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완벽하게 끝낸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9월부터 정리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8월 말까지요. 그때까지 물리화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가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학년 9월 달이 되면은 이제 물화생지 모든 수업을 다 진행을 하는 것이죠.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생물과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생물과 물화생지가요. 비교적 물리화학이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의외로 지구과학의 천문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과 지구과학도 입시를 위한다라고 하면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달부터는요, 영재학교 유형이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영재학교 유형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MO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입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재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까먹을 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좀 반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K문 유형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공통 부분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과학도 역시 영재학교 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달이 되면요. 3월부터는 이제 파이널반이 시작됩니다. 대체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이라고 5월 18일날 2주에 걸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7학교가 있는데 이제 뭐 11일날 보는 학교, 18일날 보는 학교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5월 중순경에 2단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대비한 파이널반이 3월달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그 영재학교 진학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경기 북과학고등학교 입시 일정인데 사실은 영재학교에 비해서는 그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관한 부분은 좀 간략합니다. 간략할 수밖에 없는 게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이 있고 하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 제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생이 준비할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좀 먼저 일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입력을 하는 게 8월 18일부터 하거든요. 이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접수를 합니다. 이 서류 접수를 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등기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평가를 하거든요. 서류평가를 하는데요. 서류평가는 9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인데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개별 면담 대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작년에는 개별 면담을 한 달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개별 면담을 사흘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진행하는 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나눠진 그 유인물에는 작년 거를 일단 써드렸거든요. 작년에 보시면은 230명을 선정해서 180명으로 줄이는 과정이 방문 면접이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그 내용이 없어지고 올해는 이것처럼 개별 면담을 하는 거는 필요할 때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별 면담이 입학 단계에 있어가지고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면담이라는 게 필수적은 아닙니다.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집 면접을 합니다. 소집 면접은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합격자 발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전형 요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시면은요, 네, 서류평가에서는요, 일단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있고요, 교사 추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2가 있는데요. 자, 보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은 내신 성적이 있죠. 내신 성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4학기 수학, 과학 성적인데요. 설명회에서 그 북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학, 과학을 반드시 보는 건 맞는데 다른 과목에 있어가지고 너무 형편없으면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성취도 평가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성향상 아이들이 이제 역사 같은 건 좀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 좋아한다 하더라도 한 B나 C 등급 정도면은 적성이 안 맞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A, B, C, D, E에서 2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은 약간 불성실한 학생이다 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방문 면접 대상자가 한 230명이었는데요. 그건 작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주도 학습 역량과 학습 잠재력을 볼 것이다. 이건 아무래도 교사 추천서의 내용이 좀 많이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성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영재학교랑 완전히 정반대 방향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올림피아드 성적 기재 금지입니다. 영재학교는 기재 금지 사항이 거의 완화가 되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급, 영재학교 관련 사항이 있죠. 그것도 역시 기재 금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증시험이 있거든요. 한국사 시험이라든지 그런 인증시험이나 능력시험 같은 거. 이것도 역시 기재금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나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친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쓰는 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걸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더니만 이렇게 위반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올해는 명시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요. 올림피아드 성적이라든지 영재학급, 인증시험 성적을 기재하면은요. 최저등급입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래서 아마 서류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 추천서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기재금지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재금지 사항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는 학생이니까 학생 불이익으로 돌리는데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위반 시의 제작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즉 이런 사항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추천한 선생님한테 다시 추천서를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써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제작성을 거부하면은 전형에서 탈락인 것이죠. 그 북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하다. 꼭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면접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에 언어였죠.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실시를 한다. 그래서 방문 면접을 했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재작년과 동일하고 작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소집 면접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게 되어 있고요. 소집 면접을 하는 거는요. 일단 개별 면접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소양, 탐구력, 인성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15분 준비를 하도록 하고 15분 동안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하는 방식은요. 2인 1조가 시행을 하고요. 역시 교사 2인 학생 1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 교과 수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 지식과 큰 관련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거 있냐면 뭐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이런 내용도 없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내용을 모르면요. 사실은 아이들이 과학이라든지 수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몰랐을 내용들. 예를 들면 생물 문제인데 아이들이 듣기에는 맨 처음에 생물 문제로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설명은 물리를 이용해서 했어야 됐어요 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질문 수준이 해마다 좀 다르고 좀 난이도가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예 진짜 어떤 거냐면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요. 면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잘못된 방향이면은 그 면접관이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질문을 했더니만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학생도 있었다. 이건 이제 학교 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면접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영재학교로 친다면 역시 3단계 캠프와 유사하게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이제 올해 영재학교 입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개별적으로 이제 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거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네,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근데 진짜 사소한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극단적으로는 영재학교 가면 좋나요? 라든지요. 네, 뭐 영재학교 가면 좋습니다. 사실 기숙사학교가 좋은 점이요. 아이들이 그 기숙사 학교를 보내는 그 부모님들이 가장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애들이랑 덜 싸워서 좋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하면은 좀 이렇게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영재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그 대입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따지면은 뭐 그 수시 1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시 2단계에 논술 전형이 있거든요. 논술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신도 역시, 그 수능도 역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저 등급도 있고 정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준비도 틈틈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이렇게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라든지 과학고등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수시에서 수능 성적이 필요 없는 전형으로 많이 진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과고에서 이번에 90명 진학을 했는데 정시 진학하는 학생이 없고 전원이 다 수시 진학을 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과학 영재 전형인데요. 대학에서 진행하는 과학 영재 전형인데 그 과학 영재 전형을 보면은 학교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학한 영재학교에서 학교 내신 좀 충실히 따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다 보면은 학교 자체에 그 R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뭐냐면 연구하고 교육을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R&E를 하게 되면은 그 뭐 우수성 입증 자료 같은 것 제출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을 때 대학 진학하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학 진학 부담이 제일 적은 편이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일단 진학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좋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괜찮은 게 사실은 수업료가 일반 고등학교랑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기숙사비를 면제하는 학교도 있고요. 대신 급식비는 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부담금이 한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15만 원 정도씩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하고선 이런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나.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역시 들어가는 문은 좀 좁아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뽑는다. 까다롭게 뽑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의 그 입시 문제를 아까 분석을 해드렸지만 저희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참 문제를 잘 낸다. 정말 잘 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조금 문제들이 이건 너무 선행 아닌가? 라든지 이거는 그 한 고2 과정이라든지 고3 과정을 안 배운 애들은 손도 못 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꼬리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첫 문제는 중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고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수학과학에 관심 있는 거 한번 최대한의 선행으로 잡아봤자 한 고1 정도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요 분명히 아이들이 깊이 사고를 하면 풀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항상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려웠다. 사실 실력 있는 아이들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 어렵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제는 자신이 없다. 오히려 실력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준비를 적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쉬웠어요. 다 풀었어요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서울과고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문제를 보면요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 것처럼 겉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은 사실 대학과정 정수론의 그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그 심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세련된 문제들이 많다. 특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더 이상 안 배운다는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대학까지 가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런 연결되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올림을 안 하는 학생들은요. 네. 물리 원투나 화학 원투 중에 그래도 영재고 입시에서 더 이제 없는 시간을 할애를 할 때 원에 할애를 해서 더 솔직히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한지 투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를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 투를 몇 번을 더 돌리는 게 좋은지. 네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선행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과학 같은 경우는 원 과목하고 투 과목이요 약간 좀 독특하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인문계 학생들이 원을 배우고
자연계학생은 원, 투를 다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완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도 자체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투도 완결 더해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원과 투의 연계성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에서 일단 완결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희생하게 된 게, 원 과목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결론은 나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보다 투를 더 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단계를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원은 이런 문제가 있고 결론까지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원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도 역시 좀 중요한데, 그 원과 투를 다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중요한 거는 원, 투를 배운다 하더라도 원과 투를 갖다가 원에서 배운 것도 배우고 투에서 또 같은 내용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은 빼는 거죠. 그걸 원에서 가르치실지 투에서 가르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 투는 저희는 원, 투를 다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서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일단은 원을 듣기 시작한다면은, 사실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발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옮기면 옮길수록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췌할 때 똑같은 내용이 원에도 있고 투에도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은 원에서 가르치고 어떤 선생님은 투에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옮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이는 그 내용을 원에서 한번 배우고 투에서 배우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빠진 부분을 원에서도 빠지고 투에서도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9월부터 수학 과정 운영하실 때요. 네. PMO 대비반하고 영재학교 대비반하고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운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2차반 같은 경우에는요, 2차반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학년 9월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2학년 9월에 KMO 준비를 하는 거는 일단은 공통 부분, 그 공통 부분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부터는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반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3학년 때 KMO를 대부분 보는 친구들. 네, 봅니다. 네.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회 같은 거 그냥 여러 군데 자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인지라 사실 어른들도 1년 뒤, 2년 뒤를 생각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단기적인 목표를 좀 많이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공부하는 거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KMO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 확인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장소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예비 3학년이라는 게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맞아요? 네, 중학교 2학년이요. 그러면은 지금 5월은 지나간 거고 9월이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을 8월 22일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5월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7월 부분도 역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네, 7월이라고 거기 지금 원래는 예비 중3에서 그 5월로 표시를 했는데요. 그건 원래 이제 저희가 돌아가는 그 커리큘럼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나고 7월 21일 날 이제 개강하는 밤부터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걸르실 거죠? 일단은 저희가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반을 저희가 2반이 있거든요. 그 수준별로 2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도가 좀 느리게 잡은 반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이고 이거보다 조금 늦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봐서 아이들이 진도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시험은 언제 봐요? 시험이요? 시험은 저희 항상 수시로 봅니다. 아무 때나? 네. 그러면 지금 수의학원에서 수학 배우는 건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아니면 네. 그것대로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럴 시간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일주일에 3일이고요. 4시간 수업을 하니까 일단은 뭐 한 중학교 2학년 정도라고 하면은 수학에 3일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과학을 한 이틀 정도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면은 영어도 거의 하루 이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합니다. 물론 그게 5월까지만 진행을 하니까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험 시작하는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요? 저희요? 하루에 4시간 수업을 하시면 네. 몇 시부터 시작해요? 저희는 6시부터 10시요.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그 9월부터 과학을 이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네. 생지 수업도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입시반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생물지학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물지학 수업은 네, 들어갑니다. 보통 생지는 처음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리화학은 약간 좀 레벨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친구들마다 그럴 경우에도 다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영재학교 대비과학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예. 근데 아이들이 사실 이제 좀 차이가 나긴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물리화학에서 공부를 해줬을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유리한 부분은 있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복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많이 까먹었을 것이다 라는 건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해서 좀 비교적 꼼꼼히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큰 상 탄 애들 정도, 예를 들면 이제 2학년 때 물리에서 한 은상 이상을 탄 친구들이야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복습이 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친구, 한 장려상이나 동상 탄 친구들도 모르는 게 많네요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 다만 2학년, 그러니까 8월까지요. 그때까지 물리화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확실히 좀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은 과목이 이제 생물지학도 같이 얹혀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학생들은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그때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입시라는 게 학생 개별적으로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은 학교 시험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맞춰서 좀 아이들이 고생을 좀 해야 되죠. 물론 저희들도 최대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붙잡아 놓고 질문도 좀 받고 틀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좀 고생을 좀 할 겁니다. 네. 학교 기록물 평가란 말이 있는데요. 네. 성적 외에 네. 교내 교시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가요? 네. 교회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근데 그게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경기 북과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재 금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상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거기서 그 지침을 보니까요. 출력을 했는데 그게 나와 있으면 화이트로 지워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엄격한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 있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있어도 예를 들면 학교마다 약간씩 방침은 다르거든요. 경기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써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블라인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대전과고 같은 경우라든지 대구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재학급이나 이런 거 다 쓰면 네.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고등학교 쓰면 안 되고요. 영재학교는 마음껏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과학부, 과학영재, 세종과학 예술경제 네. 이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게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요. 영재교육진흥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법에 의해 가지고 과학기술부 쪽으로 해서 그쪽 산하의 학교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외고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외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는 전기고등학교는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이중 지원 금지가 되어 있는데 영재학교는 거기에서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학교를 여러 군데 지원할 수 있고요. 대부분 경우에 서류 같은 경우는 한 4개나 5개 학교를 좀 보통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중 지원 금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부를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상산고등학교하고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동시에 지원할 수 없거든요. 동시에 지원하게 되면은 실제로 학교 있잖아요. 써준 선생님이 교사는 징계를 받고 학생은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합격한 친구들 네. 어느 정도 공부해서 저희는 좀 막연하게 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공부한 친구들 아니면 내신이 퍼펙트한 친구들이 유리한지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내신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상당히 안 좋은 친구도 있어요. 상당히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외국 생활을 해가지고 수학은 곧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K문 1차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인데 과학은 사실은 80% 점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과고 그 캠프까지는 마쳤고요. 마치고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과학 내신에서 3%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느 거지만 굉장히 대략적인 겁니다. 그 정도면 좀 그래도 보통 통과하더라 이런 거고요. 사실은 그걸 벗어나는 친구들 중에서 최종까지 합격하고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틀에 덜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영재성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수학과학을 좋아한다. 이런 학생들 2단계 시험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보니까 수학이나 과학, 그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학생처럼 과학 점수가 안 좋지만 수학 괜찮고 자기소개서에서 어느 거냐면 그 학생이 쓰는 부분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학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했다. 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 학생도 한번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문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1,500명 정도 지원했을 때 좀 서류를 간단하게 보는 학교는 한 900명에서 1,000명. 그 다음에 서울과고는 어떻게 되냐면은 탈락시킨 적이 없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있어서 서류에서는 그 제한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엄격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에 영재학교는 2단계 시험에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2단계 시험을 봐서 잘하는 아이들,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이 이 아이들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걸러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걸러진 아이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대면 면접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인성이 어떤지,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이제 정말 어떤 걸 배워볼 수 있는, 협동할 수 있는 아이인지, 이런 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 방식이라는 게요,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4단계로 나눠진 적도 있고, 학교별로요.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단계. 사실 일부러 그거를 좀 장황한데 보여드리게 좀 부모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유사하고, 그리고 이게 그 영재학교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증되어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예? 그 입장 같은 경우는 토론이나 수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도와주시나요? 네.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일단 저희는 그게 이제 캠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2단계 시험이 올해 같은 경우에 5월 11일 날 보는 학교가 있었고요. 5월 18일 날 보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5월 24일 날 K문 1차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5월 26일인데 보통 캠프 준비는 저희가 대충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정도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교과 공부라든지 그 공부를 다시 하고요. 하는데 일단 캠프 준비는 저희가 합니다. 네. 그 토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술 면접도 그 시간 나눠서 시행을 하고요. 그런 거는 다 영재 시험을 본 다음에 네. 일단 2단계를 통과하는 게 가장 큰 관문이기 때문에요. 2단계를 통과하고 나서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업을 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에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과학 선행 같은 거 전혀 한 적이 없었는데 네. 9월 달부터 과학 선행 과를 수업을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9월에 하는 거는요, 고등학교 과정, 하이탑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학을 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7월 달에, 7월 21일 날 개강하면서 7월 달 개강을 할 때 그 과학 5주반이 있거든요. 중등과학 5주반이요. 5주 동안 중등과학 특강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1 공부를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바로 넘어가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 충격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중등과학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특강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7월 22일부터
네네. 7월 5주를 하는 거죠. 네 5주 동안 특강을 하는 거죠. 이거는 꼭 그 예비 2학년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학년 상관없습니다. 학년 상관없고요. 9월 달에 물화생지를 그 고등학교 과정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과학을 하나도 한 학생이 없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좀 신경을 못 써가지고 과학을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자기 학년 과학밖에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냥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저는 이제 죄송한데 중간에 끼어서 괜찮아요 얘기. 네. 그러면은 그 아까 왜 저 3학년 같은 경우 예비 3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만 하다가 9월에 과학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좀 그 수학 같은 경우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3학년 있잖아요. 예비 3학년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물화생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어느 거냐면 2학년 8월 달까지 물리화학 정도는 한번 보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물리화학을 보면 굉장히 유리하고, 네.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좋은 방법인데 얘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들을 짬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그 7월에 하는 그 중등과학 5주 특강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냥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등과학의 내용을 갖다가 자기 학년과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학생들이요. 모르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배워야 되니까 그 중간에 갭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등과학에서 어려운 부분들만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과학을 모르는 학생이다. 과학이 좀 뭐 너무 약하다까지는 아니고 과학 선행 진도가 좀 덜 나갔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9월 달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려고 하면 힘드니까 중간에 충격을 막는 그런 특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러면은 그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네. 그 시험 때가 되면은 내신도 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기간은 내시하고 사카롭식이나 진도를 빼시는 건가?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기간이 있으면은요. 내신 기간이 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수업을 멈추거든요.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신을 좀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략 수업 횟수라면 일주일에 3번이잖아요. 일주일에 3번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신 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일주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멈추고요. 그리고 뭐 수학료 같은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뒤로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2월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의학원하고 여기 그 수의학원 소속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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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저희 개별적으로 그 영재학교 입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어디냐면 저쪽 정자동 쪽에서 영재 학원을 했었는데 다행히 원장님이 영재 입시에 뜻을 갖고 계셔가지고 예, 수의학원에 저희가 들어와서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아이들 뭐 그 예전에 계속적으로 진행해가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지금 화학 올림피아드에서요. 네. 일반 화학은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그게요. 공부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일반 화학이라는 게 그 고등학교 하이탑을 갖다 딱 덮어 씌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화학 공부를 할 때 일단은 하이탑 1, 2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면은 일반 화학 공부하는 양이 예를 들면 이만큼 있다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한 3분의 1 정도 추가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학과학은요, 누적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일단은 하이탑 1, 2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당연히 일반 화학에선 발췌해가지고 그 내용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일반 화학하는 반하고 네. 화학 학부 반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들어야 되는지. 아, 근데 저희는요, 그 파이널 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학 1반, 화학 2반은 계속 진행되는 반이고요. 역시 물리 1반, 물리 2반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는 진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신 거에서 파이널 반이 있거든요. 파이널 반은요, 화학 1, 화학 2, 그 다음에 어느 거냐면은 일반 화학까지 다 나갑니다. 다 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 어떤 거냐면은 시험에 맞춰가지고 발췌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웠으면 그걸 다 들어야 된다. 일반 화학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 그러니까 화학 올림피아드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지막 일주일 내내 전일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일주일 3일 수업, 2일 수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는 좀 상황에 맞게 들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일주일은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 포기하고 화학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0일 날 네. 지금 시험이 다 끝나고 그래서 네. 그 중간에 것이 한 보름 정도가 주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아까 보니까 한 뭐 50일 동안인가 그 네. 중학교 2, 3학년 물리나 화학 고등학교랑 연계가 되는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5주 동안이요. 혹시 수학은 대부분 뭐 개설되는 거고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3학년 거요. 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리학원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그런 공대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과학 같은 것도 좀 미리 개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과학에서 저희가 그 여름방학에 하는 5주 특강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아이들 수업 시간이 4시간씩 이렇게 수업 한 반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한꺼번에 확 느는 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네. 내 같은 경우에 지금 놀아야 돼요. 그거 20일 날 들어가려고 그러면. 근데 저희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기존반이 있거든요. 기존반이 있는데 그 진도 같은 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 진도반이 끝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백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요, 이따 저랑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왜냐면 진도 확인을 좀 해보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아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가지고요. 네. 좀 이따 그럼 제가 끝나는 대로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그런 하겠습니다. 거 종합적인 거 질문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뭐 큰 질문부터 먼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네. 네, 뭐 더 질문 없으시면은요, 일단 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